귀한 손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 그 자리는 마땅히 할머니로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해야 할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 준비한 200만 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건네주려는 그 찰나 며느리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고가의 금팔찌가 사실은 당신이 딸에게 물려주었던 갑오, 그 소중한 혼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바로 그런 기막힌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65세의 어머니가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하게 웃으며 준비한 선물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고 모두가 당황하는 사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가정 내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딸에게 주었던 팔찌가 왜 며느리의 손목에 있었을까요? 그 금팔찌 뒤에 숨겨진 말, 못할 비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숙, 올해 65입니다. 초등학교에서 4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고 교감으로 은퇴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소금보다 밥을 더 많이 먹었듯 수많은 사람을 겪어왔기에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 뒤에 숨겨진 속마음까지 읽어내는 눈을 가졌다고 자부했지요. 은퇴 후에는 이 눈이 그저 꽃이나 보고 나무나 보는 데 쓰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사람을 봐온 제 눈이 친손자의 축하 연회장에서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비극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축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 친손자 김도윤의 100일 잔치 날이었죠. 이 큰 경사를 위해 저는 아끼던 한복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핸드백에서 붉은색 벨벳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안부귀, 핑안푸귀라는 글자가 새겨진 묵직한 순금 자물쇠에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집을 찾아가 거금 200만 원을 들여 손자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죠. 저는 잠시 후 단상에 올라 손자의 목에 이 묵직한 축복을 걸어줄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가 들뜬 목소리로 직계 가족 어르신들의 덕담 순서를 알렸습니다. 헤드 테이블에는 며느리 최지혜가 막 수유를 마친 도윤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죠. 연회장의 에어컨 바람이 조금 찼던 모양입니다. 며느리가 어깨에서 흘러내린 쇼를 다시 올리려고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 동작 며느리가 팔을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품 원피스 소매 끝으로 정교한 용과 봉황 무늬가 조각된 한눈에 봐도 묵직해 보이는 순금 팔찌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팔찌는 며느리의 하얀 손목에 딱 걸렸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이 그 팔찌에 반사되어 제 눈을 찌를 듯한 금빛 섬광을 쏘아댔습니다. 머릿속에서 윙 하는 이명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에 시끌벅적한 소음 하객들의 웃음소리,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순식간에 멀어졌습니다. 제 세상에는 오직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며느리 손목에 그 팔찌만 남았습니다. 저는 뚫어지게 그 팔찌를 노려보았습니다. 전신의 피가 그 순간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볼 리 없습니다. 절대로요. 며느리가 차고 있는 그 팔찌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딸 수진이를 위해 맞춰준 봉황 팔찌였습니다. 5년 전 딸이 시집 가던 날 기죽지 말라고 번듯한 폐물 하나는 해주고 싶어서 3년 동안 모은 비상금을 털었습니다. 금은방 3군데를 돌며 가장 무겁고 가장 빛나고 복이 들어온다는 디자인을 골랐었지요. 그 팔찌의 디자인 도안이 아직도 제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딸 수진이에게 그 팔찌를 건네주던 날, 제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수진아, 엄마가 평생 내게 미안한 게 많다. 이 팔찌는 엄마가 너에게 주는 자존심이야. 살다가 혹시라도 억울한 일 생기면 이걸 봐라. 네 뒤엔 항상 엄마가 있다는 걸 잊지 마. 그건 딸을 향한 제 가장 깊은 사랑이자 미안함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장롱 깊숙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할 그 자존심이 왜 지금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손목에서 번쩍이고 있는 겁니까? 딸의 혼수가 왜 며느리에게 가 있습니까? 딸이 자진해서 준 걸까요? 아니면 뺏긴 걸까요? 순식간에 독사 같은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도윤군의 할머니, 자애롭고 통 크신 이영숙 여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저를 차가운 어둠 속에서 억지로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쏟아지는 박수 갈채 속에서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자를 안고 있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혜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 며느리인 척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미소 아래에는 폭발 직전의 활화산이 끓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추고 수십 쌍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금 목걸이 상자가 천근망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저를 도덕적 단두대로 끌어내리는 쇳덩이 같았지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잔치나 연회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을 향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늙은이가 주책이죠. 건망증이 심해서 그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집에 두고 왔지 뭡니까.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어색하게 웃는 사람, 수군거리는 소리. 며느리 지혜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아들 민호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하객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대에서 내려와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다시 선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회자도 눈치 빠르게 그 순서를 넘기고 사돈 어른의 축사로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붉은 상자를 다시 핸드백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핸드백을 소파에 던져두고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문에 기대어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거실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가방에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금 목걸이는 차가운 빛을 내며 누워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그 감촉이 제 마음처럼 서늘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남편 철수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는 갓 외손자 지후를 낳았을 때였죠. 아들 민호는 옆에서 아이처럼 웃고 있었고 남편은 한 손으로 민호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서재로 들어가 두꺼운 앨범과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5년 전 수진이 결혼식 앨범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다. 드디어 제가 딸에게 예물을 채워주는 사진을 찾았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는 수진이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가녀린 손목에는 봉황유비, 풍황유페이,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팔찌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팔찌는 제가 오늘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팔찌를 맞출 때 받은 보증서와 제가 직접 그린 디자인 스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연필로 그은 선 하나하나는 제 뇌리의 문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스케치를 보는데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첫째 아들, 민호가 막내입니다. 사업을 했던 남편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늦게 얻은 외동아들 민호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뼈에 사무칠 정도로 예뻐하며 해달라는 건 다 해줬지요. 제가 수진이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남편 아들을 노골적으로 편애하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엄마인 저는 무력했습니다. 누나니까 동생한테 양보해라. 이 말은 남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자라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학비도 민호 먼저, 학원비도 민호 먼저. 심지어 집에 한 대뿐인 컴퓨터도 수진이가 먼저 학교 과제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민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울지도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듯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더 뒤로 감추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움츠러든 거죠. 그 아이는 항상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집가는 날 남편 몰래 그 팔찌를 혼수 이불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야.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손에 금부치 하나 쥐고 있으면 적어도 남한테 무시는 안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찌가 지금 며느리 손에 있다니. 책상에 엎드려 스케치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음이 심란해 쓰레기 봉투를 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수십 년 산 이웃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소식통인 박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어머 영숙 언니 축하해요. 어제 손자 100일 잔치 아주 성대하게 했다면서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걸 금세 눈치채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그래요? 잠 못 잤어. 무슨 근심 있어. 그러더니 슬쩍 떠보는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언니 딸 수진이 말이야. 요새 통 안 보이네. 예전엔 주말마다 지후 데리고 오더니 요 몇 달은 그림자도 못 본 것 같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자 박 여사는 신이 나서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혹시 시댁에서 무슨 안 좋은 일 당한 거 아니야? 내가 듣기론 여자가 친정 발길 끊으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래. 박 여사의 말은 작은 돌멩이가 되어 혼란스러운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맞습니다. 수진이가 정말로 서너 달째 지후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 일이 바쁘고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팔찌 사건과 딸의 소원해진 관계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끔찍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요일 날씨가 좋은 날 수진이를 불러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성수동 골목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10년 넘게 단골인 곳이라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따뜻한 흑임자 라떼를 내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은행나무에서 노란 잎이 종이처럼 팔랑거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막 나온 것 같았습니다. 회색 코트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딸은 여느 때처럼 깔끔해 보였습니다. 엄마 많이 기다렸어. 수진이가 웃으며 앉았습니다.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저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시선은 딸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팔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후가 미술학원에 다닌다는 이야기 연말이라, 회사 재무보고서 때문에 바쁘다는 이야기, 사위 준형이가 요새 야근이 잦아 늦게 들어온다는 이야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두 번째 커피를 주문했을 때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며칠 전에 보석함 정리하다가 생각난 건데, 너 시집 갈 때 엄마가 해준 그 금팔찌 있지 그거 잘 차고 다니니? 금은 자주 차줘야 색이 안 변하고 더 빛나는 법이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수진이의 손이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렸습니다. 커피 몇 방울이 찻잔 받침 위로 튀었습니다. 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 극심한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은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보더니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그 팔찌. 한참을 침묵하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얼마 전에 집에 도둑이 들어서 실수로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고 목욕할 때도 빼서 벨벳 상자에 고이 모셔두던 그 보물을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문이 딸랑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김민호였습니다. 녀석은 우리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실실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누나. 여기서 뭐해? 나 안 그래도 이 근처 거래처 왔는데 딱 마주치네. 저와 수진이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호야, 너 오늘 판교 쪽에서 미팅 있다고 하지 않았니? 다 끝났어. 녀석은 아무렇지 않게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아니 안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 시간, 이 장소, 이 타이밍에 나타난 게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셋이 앉아 있는 동안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민호는 계속 딴소리를 했습니다.
목 좋은 상가 자리를 봐뒀는데 분점을 낼 거라느니 엄마가 나중에 와서 테이프 커팅을 해달라느니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수진이는 회사로 돌아갔고 저도 시장에 간다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나온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내일 날씨를 알리는 일기예보 소리만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수진이의 이름을 눌렀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5번 울리고 나서야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 팔찌 내 동생한테 줬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늘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참으려 애쓰다가 결국 댐이 무너지듯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거짓말해서 미안해.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 띄엄띄엄 입을 열었습니다. 반년 전에 민호랑 올케가 가게 낸다고 현금이 급하다고 했어. 나도 여유가 없었는데 잠깐만 쓰고 돌려준다고 가족끼리 돕자고 해서 대출받아서 빌려줬어. 그럼 팔찌는 올케가. 수진이의 목소리에 고통과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가게 오픈식 날 초라하게 입으면 무시당한다고 민옥이 살려줘야 한다면서 엄마가 준 팔찌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어. 딱 하루만 차고 바로 돌려준다고. 처음엔 안 된다고 했어. 엄마가 준 가보라고. 근데 민호가 매일 찾아와서 조르고 올케도 매일 전화해서 자기들 무시하냐고 가족 아니냐고 몰아쓰는데 그래서 왜 안 돌려준 거야? 제가 다그쳤습니다. 전화기 너머 수진이의 통곡 소리가 커졌습니다. 행사 끝나고 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보관해 주겠대. 언니 건망증 심하니까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다시 달라고 하니까 째려보면서 쪼잔하다고. 시누이가 돼서 그거 하나 빌려주는 게 아깝냐고. 그러다가 나중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민호 거 될 텐데 미리 좀 갖고 있는 게 뭐가 나쁘냐고. 딸의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민호와 수진이 사이에서 적당히 균형만 잡으면 가정이 깨지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착한 사람이 모든 고통을 떠안고 있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한참 침묵하다 낮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잘 들어. 이번엔 엄마가 반드시 찾아줄게. 딸이 울면서 말리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보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고 많은 여우 없는 습격에 두 사람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소파에 앉아 마스크팩을 붙인 채 홈쇼핑을 보고 있었고 민호는 막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엄마 전화도 없이 어떻게 왔어? 민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무시하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팔찌 내놔. 지혜는 제 기세에 눌려 팔찌를 찬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팔찌라니요. 아직도 시치미를 때려 했습니다. 최지혜, 다시 말한다. 제 눈빛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얼굴에 박혔습니다. 내가 수진이한테 준 혼수 내놔. 안 그러면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절도죄 횡령죄로 고소할 거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효과가 있었는지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제 잘난 아들 민호가 정신을 차리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내의 탐욕을 꾸짖기는커녕 저와 며느리 사이를 가로막으며 착한 동생의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엄마 고작 그깟 팔찌 하나 때문에 이래야 해. 민호가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지혜가 좀 차면 어때서 갖답한 것도 아니잖아. 내 와이프가 차나 누나가 차나 뭐가 달라. 당연히 다르지.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건 수진이 거야. 내가 수진이한테 준 거라고. 뭐가 누나 건데 내 거지. 아들의 얼굴에는 남편이 오냐오냐 키워준 덕에 생긴 그 지독한 이기심과 뻔뻔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누나한테 있으나 나한테 있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아들인데 누나가 날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 아빠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가르쳤고 아빠네. 입에선 그놈의 아빠 소리밖에 안 나오냐. 드디어 제가 폭발했습니다. 네, 아빠가 널 너무 오냐오냐 해서 오늘날 이 꼴이 된 거야 이기적이고 고마운 줄 모르는 놈. 남편이 편들어주자 지혜도 기가 살았는지 비아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 편파적이세요. 딸은 어차피 출가 외인인데 좋은 건 다 딸 주시고 나중에 늙고 병들면 누가 모실 것 같아요. 아들이지 딸이에요. 자꾸 그렇게 딸만 감싸면 어머님 노후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노후 부양. 저는 기가 차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너희들 나한테서 그리고 누나한테서 뜯어내고 뺏어간 돈으로 날 부양하겠다고 그게 효도냐, 그게 기생충이지. 저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철이 없는 줄만 알았던 아들, 그저 응석바디인 줄 알았던 녀석이 뼈 속까지 모든 사람의 희생은 나의 권리라고 믿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손가락질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김민호, 너는 이제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의 손목에서 강제로 팔찌를 벗겨내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만견자실한 채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치근하지만 분노와 피로가 섞인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사위 준영이었습니다. 장모님, 접니다. 박서방입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점잖은 사위가 이 시간에 전화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박서방, 무슨 일인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사위는 절망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집 돈 거의 4천만 원 가까이를 친정에 갖다 줬습니다. 처남빚 갚는다고요. 저도 처음엔 하나뿐인 동생이니까 돕자고 했어요. 근데 장모님, 그게 작은 돈입니까? 저희 맞벌이 하면서 야근하고 주말 반납해서 모은 돈입니다. 우리 지훈은 영어 유치원은커녕 태권도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고민하는데 처남한테는 돈이 물쓰듯 나가요.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모님이 주신 수진이가 목숨처럼 아끼던 예물 팔찌까지 줬답니다. 어제 저녁에 수진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한테는 우리 가정이 중요하냐, 동생이 중요하냐고요.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장모님, 저 수진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진짜 이혼합니다. 저는 거리 한복판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괴물로 키운 아들에 대한 절망,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비뚤어진 모성애로 딸을 희생시킨 저 자신에 대한 혐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이 병든 기생의 사슬을 제 손으로 가장 잔인하게 끊어내겠다고요. 저는 택시를 타고 서초동 법조 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정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울지도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편애부터 시작해 딸에 대한 부채감 아들 부부의 착취, 그리고 딸의 위태로운 결혼 생활까지 건조하게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묵묵히 듣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영수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친구를 보았습니다. 수진이 몫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줄 거야. 그리고 내 아들놈 진짜로 젖을 떼게 만들 거야.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날 밤늦게까지 우리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송파구에 있는 제 명의의 아파트 2채는 사후에 전적으로 딸 김수진이 상속한다. 둘째 제 명의의 모든 예금 주식 및 금융자산은 사후의 50%는 딸 김수진이 즉시 상속하고 나머지 50%는 아들 김민호의 조건부 상속분으로 동결한다.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상속인 김민호는 과거 누나 김수진에게 차용한 모든 금원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본인이 남긴 장부를 기준으로 하며 김수진의 자필 변제 확인서가 있어야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해당 지분은 자동으로 김수진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정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하나 발송했습니다. 수신이는 아들 김민호와 며느리 최지혜. 내용은 현재 거주 중인 이영숙 명의의 아파트를 1개월 이내에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퇴거 통보였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 가서 닭고기와 칼국수면, 그리고 손자 지후가 좋아하는 과자를 샀습니다. 밤부터 비가 오고 추워진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지후가 오면 따뜻한 닭칼국수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민호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이번 주말 시간 되세요. 도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지혜가 그러는데 엄마 혼자 사는 거 적적하면 우리랑 합치자고 하네요. 송파집은 너무 낡았잖아요. 문자를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답하지 않고 더 확실한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민호야, 나다. 내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의사가 공기 좋은 데서 요양 좀 하라고 하네.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을 좀 알아보고 있어. 경기도 외곽 쪽에 시설 좋은 곳이 있다더라. 수화기 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럼 송파 집은요? 비워두게요. 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다. 비워두긴 아깝고 전세를 주든가 월세를 줘야겠지. 너희 주변에 집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다오. 민호는 3초간 머뭇거리더니 미끼를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들어가 살게요. 안 그래도 우리 집 좁아서 도윤이 크면 방도 필요한데. 우리가 들어가서 집 관리도 하고 좋잖아요. 지혜랑 둘째 계획도 있어서 큰 집이 필요해요. 말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녀석들은 저를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빈집을 차지하겠다는 속셈뿐이었습니다. 글쎄다. 생각 좀 해보마. 확답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차가운 이성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이제 판은 짜였고 마지막 카드를 뒤집을 차례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가족 재산 분할 협의라는 명목으로 아들 내외와 딸 내외를 모두 변호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민호와 지혜는 미리 재산을 물려받는 줄 알고 싱글벙글하며 나타났습니다. 엄숙한 회의실. 저는 잡담 없이 정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 전 재산을 딸 수진이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또렷하게 낭독했습니다.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 재산을 형님한테요. 저희는요. 손자 도윤이는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지. 수십 년을 생각했다. 출가 외인한테 재산을 다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어머님 병들고 아프면 형님이 와서 똥기저귀 갈아줄 것 같아요. 결국 며느리인 제가 해야 한다고요? 내가 왜 제가 싸늘하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병들면 내 돈으로 간병인 쓸 거다. 너한테 손 안 벌려. 지혜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해졌습니다. 노망 나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편애예요. 형님네 이혼하게 생겼다면서요. 다 형님 탓인데 닥쳐라. 제가 낮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100일 잔치날 이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순금 자물쇠의 목걸이였습니다. 저는 외손자 지후에게 다가가 아이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색이 된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금 목걸이 원래 도윤이 주려고 했던 거다. 하지만 이제 지후에게 주마. 왜냐하면 지후 엄마가 나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줬거든. 너희 올케는 엄마한테 단돈 10원 한 장 받아간 적 없는데 단 한 번도 효도를 잊은 적이 없다. 너희는 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팔찌가 필요했던 게 아니야. 누나가 거절 못할 걸 알고 뺏은 거지? 너는 날 모시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집이 탐났던 거고, 너는 내 노후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네 몫이 없을까봐 무서운 거야. 저는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유언장 내용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 내가 죽으면 변호사님이 다시 읽어줄 테니까. 민호가 다급하게 엄마 하하고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건 피를 나눈 형제였는데 너희 부부가 나에게 돌려준 건 개상이 두드리는 소리뿐이더구나. 이 빚은 내가 평생 기억하마. 등 뒤에서 며느리의 악담이 쏟아졌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형님 내가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고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딸 가족과 함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의 심판은 우리 가족에게 들이닥친 늦은 태풍과 같았습니다. 모든 위선과 껍데기를 날려버렸으니까요. 민호와 지혜는 제 확고한 결심과 법적 효력이 확실한 서류 앞에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송파 아파트에서 쫓겨나 도시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지혜의 허영심 가득한 카페, 창업의 꿈도 물거품이 되었죠. 처음 몇 달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반면 딸 수진이와 사위 준형이는 저의 결단과 사위에게 보여준 장모에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고 아내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폭풍우를 겪은 딸의 가정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아들과의 인연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을 무렵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복잡 미묘했습니다. 민호가 방금 내 통장으로 첫 번째 상황음을 입금했어. 민호가 변했습니다. 울며불며 매달리거나 누나에게 손 벌리는 대신 녀석은 난생 처음 건설 현장, 관리직으로 취직해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도 마트 캐셔로 일하며 콧대를 낮췄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딸 수진이에게 빚진 돈과 그보다 더 큰 가족 간의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쉰 목소리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 감사는 제가 재산을 줘서가 아니라 주지 않아서라는 것을, 넘어진 자식을 바로 일으켜 세워주는 대신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지켜본 어미의 매정한 사랑을 녀석이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민호야, 갈 길 멀다. 잘 살아라.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후 제 7순 잔치날. 민호 부부는 수진이의 빚을 모두 갚고 당당하게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누나가 써준 채무 변제 확인서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엄마 아들 할 자격 생겼죠. 생활의 때가 묻어 거칠어진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해진 아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확인서를 보지도 않고 서랍에서 다시 준비해둔 순금, 자물쇠를 꺼내 훌쩍 큰 손자 도윤이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수진이의 손목에서 다시 반짝이는 봉황 팔찌를 보며 저는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내가 지킨 건 금부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진정한 모성애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비정한 방식으로 자식의 몸에 붙은 기생의 뿌리를 잘라내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이영숙 여사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시작해 유언장이라는 초강수로 가정을 바로잡은 한 어머니의 지혜와 결단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는 아들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병든 애정과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그만큼의 고통이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개입했을까요? 아니면 이영숙 여사님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뒤집으셨을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가정에서 부모가 중심을 잡는다는 것 참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따뜻한 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긋는 단단한 바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